7월 9일 현재 뭐 이게 지금 좀 일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죠. 네.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어떤 무역 분쟁에서 시작이 된 게 네. 조금은 더 문제가 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문제를 다루게 될지 임상원 선생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 결국은 이제 문제인데 한일 관계의 문제라고 하면 이제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은 바로 그 우리 역사상에 그리고 우리 그 과거사 문제는 뭐 수년 전이 아니고 뭐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그 과거사 문제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을 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보였었고 마침 그럴 때 이제 그 법원에서 강제징용공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인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다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크게 반발을 했고 한국 정부에 뭔가 조치를 할 걸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법원에서 판결한 걸 정부가 뭐 어쩌라는 얘기냐. 그러면서 양쪽에서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대안을 뭐 제시는 하긴 했었죠. 근데 서로 간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아베 정부가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3가지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죠.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3가지가 이제 플로린 폴리미드 그 다음에 레지스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에칭가스라고 하는 것,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가 그 우리나라에서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의 핵심 그 어떤 그 소재가 되는 그렇죠. 그 내용물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이 이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아주 그 압도적으로 네.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고객도 주 고객도 또 한국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예. 한국이 이제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제일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와 제일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가 제일 큰 고객한테 안 팔아. 그렇죠. 네. 안 판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한번 정부에서 보급할 거야. 그러니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안 판다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거 이제 회사가 팔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놔두는 게 아니라 어디 가져와봐 뭐 팔 건데 한번 보고 감시를 그렇죠.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최소 이제 지금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90일 이상이 더 소요가 되는 네. 한참 이제 그 한마디로 정부에서 컨트롤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회사 우리 이제 글로벌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에서 그 제작을 하는데 차질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비상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 기업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방향으로 흐를까가 굉장히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거를 숨어 있는 어떤 그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아마 교수님이 오늘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반일 감정까지 건드리게 되면서 네네. 뭐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그 물건 진열조차도 우리는 일본 제품 팔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의를 한 사람들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제는 일본과 관련된 모든 게 다 싫어. 뭐 네. 여행도 싫어.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찬반 양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인문결 TV에서는 인문결 TV답게 네. 국제법적으로 우리 아베의 이런 행태? 네. 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행태가 네. 어떤지 좀 조목조목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오늘도 또 어떤 시각이 아니라 레퍼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예. 네, 아베 행태는 한마디로 비겁한 변명이죠. 치졸하고. 네. 법적으로 봐도 그렇습니까? 법적으로도 소탐 대실했죠. 아하. 네, 소탐 대실했고 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이 3가지 항목들은 전략물자라고 지정해서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수출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한국의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의 수출
규제를 받지 않는 백색 국가에 소속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해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전략물자 수출에 있어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수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출 규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면은 뭐 3일, 뭐 30일 안에 예, 해결됐던 당장 되는 게 바로 이제는 이제 막 그렇게 석 되는 달씩 거죠. 걸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전략물자라는 일종의 그 일본이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꼬투리를 잡았죠. 그래서 네. 징용 문제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사실 아베 수상도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비겁한 변명. 근데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한국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을 해요. 그런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네.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국가 간의 어떤 합의를 깼다. 네. 이런 결국 그 얘기가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예. 똑같은 얘기를 자꾸 이제 말을 네. 바꿔가면서 하는 이제 거기에서 결국 인정을 문맥상 사실상 드러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네. 공식적으로 그냥 그걸 인정하냐 하면 그건 아니고 이렇게 네네. 그렇게 된다는 그렇긴 거죠. 하는데 사실상 이제 문맥으로 보면은 거의 그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그 최종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라는 걸 일본 정부가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일본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드러내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근거 조항이 됐던 게 청구권 협정입니다. 청구권 협정은 보면 1965년에 그 한일 간의 기본 관계 조약이 있었고요. 그건 네. 국교를 정상화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속 합의로서 청구권 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청구권 협정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5억 달러에 대해서 뭐 유상 무상으로 보상도 아니죠. 그 공여입니다. 사실은 뭐 식민지 강집에 대한 그 배상도 아니고 네. 어떤 합법적인 활동으로 야기한 손해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대충 이거 줄 테니까 우리 끝내자라고 한 건데 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말하는 건가요? 그것이 기본 조약이고요. 아하. 거기에 이제 청구권 협정이 부속으로. 있죠. 부속으로. 네. 여기 보시면요. 제 2조에 보면은 2조가 이제 1조는 그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공유하는 액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조가 이제 이건데요. 그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그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기초한 청구권, 네.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이 청구권 협정 제 2조에 의해서 사실은 강제징용 문제의 청구권이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또 저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 그 징용 문제는 물론 그 개인 청구권인데 네. 제 2조가 그 청구권 협정 제 2조가 얘기하는 완전히 소멸됐다고 하는 거,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네. 그 양국 간의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그 해결이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권리예요. 네. 그러니까 재외 국민이 외국에서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국가가 개입해서 그 피해를 보상하거나 아니면 배상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국가 자체의 권리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 국가의 권리, 즉 외교적 보호권을 양국이 서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소구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요. 그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 제 120일에 대정부 질의의 답변이 당시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 그 의미는 이거 지금 야나이 순지 국장 얘기입니다. 네. 한일 양국 간 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해서 해결됐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갖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양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을 외교 보호권을 행사하여 거론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외교 보호권만을 포기했다. 이렇게 야나이 순지 그 외무성 조약국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나이 순지 외무성 조약국장은 저도 아는데 이분은 나중에 주미 대사와 그다음에 국제해양법 재판소 소장을 역임하신 일본의 아주 유명한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그 세계적 국제법 학계의 권위자세요. 네. 영어 잘하시고 이분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그 일본 학계 내에서 좀 이렇게
밑에 사람들끼리 너그러운 분입니다. 굉장히 너그러운 분이라서 평이 좋은 분이 돼요. 네. 뭐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간에 국가의 권리는 네. 포기를 한 거지만 네. 개인 청구권까지 이 65년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을 봤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없습니다. 없음만은 이건 일본 외무성의 에서도? 기본적인 답변이 네. 인권 해석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공식적인 답변이고요. 네. 그리고 그 국제법의 대전제가 인권에 기초한 개인 청구권을 국가가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허. 네,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단지 국가, 한일 양국이 갖고 있는 외교 보호권만을 포기했다는 의미를 갖는 거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청구권은 아직 살아있는 거고요. 예.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 그 문제는요. 강제징용 피해자와 특정 기업 사이의 사인 간의 재판이에요. 이건 민사법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인데 갑자기 일본 정부가 니네가 지금 약속을 어겼다. 그리고 입만 열면 지금 아베 수상이 뭐 국제법에 국제법 그러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이 국제법 좀 봐라. 이런 문제들이죠.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한번 드리겠지만 네. 아베의 말도 좀 일리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네, 잘못하면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 네. 야, 그럼 너 뭐 아베를 지금 뭐 아닙니다. 근데 국제 관계는요 일방적인 잘못은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요 일방적인 잘못은 없어요. 아니 차가 두 대 부딪혀도 일방적인 잘못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예전에 그 가다가 옆에서 차가 들이받았는데 저는 10대 0인 줄 알았거든요. 네. 9대 1로 저한테 1은 주더라고요. 조금은 주더라고요. 그냥 들이받았는데도. 네네. 근데 아베 수상의 얘기는 분명히 전 정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와의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우리가 그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가 지상파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린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전 정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몰라. 우리가 그걸 그렇죠. 우리가 했어. 그건 맞아요. 그건 맞잖아요. 한국이 당사자가 맞죠. 네. 그런데 이 정부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전 정부에서 한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65년 청구권에 관한 협정 이것도 박정희 정권에서 한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 뭔가 그 빌미를 제공한 건 그렇죠. 또 맞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은 하지만 네. 그게 누가 했어요? 한국 정부가 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국가에 어떻게 조약이 된 기조가 바뀌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좀 깨볼게요. 한 가지 첫 번째 아쉬운 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기본관계 조약. 네네. 기본관계 조약 제 2조에 보면은 2조에 네. 보면은 1910년 8월 20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조항의 해석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한국 쪽은 너희가 불법으로 저지른 조약이니까 1910년 한일 그 강제로 이루어진 한일 합방 조약 자체가 무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일본은 이미 45년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1965년 이 시점에서 이미 무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지 않고 얼버무려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아요. 이 문제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박정희 정부가 빨리 이제 돈을 공여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2조 문제 때문에요. 한일 기본관계조약 2조에 대한 해석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이거는 제3국회 국제법학자가 봤을 때 일본 측의 얘기가 완전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그때 여기 보세요. 지금 7개 조항이 있는데 여기 단 한마디도 사과가 없어요. 없어요. 단 한마디도. 네네네. 단 한마디도.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요즘 보면은 좀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이 북한이 남침한 거 지금 사과를 안 했는데 왜 북한하고 평화를 하냐 그러는데 일본은 했습니까? 미중 관계 했을 때 중공군이 넘어왔을 때 미국한테 사과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잘못된 그게 뭐 북한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 7개
조항 중에서 우리가 겪은 35년간의 그 강제 불법적인 식민 통치에 대해서 일본이 단 한마디도 사과가 없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만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측 얘기도 이게 아주 일리가 없지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은 우리 입장을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3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 학자들도 저하고 만나면은 그래 우리가 아베가 싫고 우리도 한국에 대해서 저지른 그 불법적인 그 강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미안하다. 근데 그거는 65년에 끝났다. 너희가 도장 찍었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게 일본 측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에서 결국은 한일 강제 종군 위안부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아베 수상을 만나셨을 때 그 합의는 우리 국민의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런 말씀은 일본 측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 당신네 나라는 합의한 그 국가 간의 그 엄중한 합의를 나중에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그건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26조인가요? 그 조약을 조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이유로서 국내법을 운영할 수 없다. 이게 아주 국제법의 대원칙입니다. 전혀 다른 원칙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약속해놓고 어긴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건 조약이 아닌데 조약을 체결했으면 그 내용이 뭔지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얘기했어야죠. 일본은 사실은 그거는 할 말이 없거든요. 조약이 체결이 안 됐어요. 한일 간에. 전혀 합의가 아니에요. 전혀 그 조약으로서의 그 모습도 내용도 갖추지 못한 양측 간에 제대로 체결도 안 했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양측 간에 지금 얘기가 다르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야 지금 한국은 못 믿을 나라고 약속도 안 지키는 나라고 그런 나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략물자거든요. 나중에 제가 대책에서 WTO 규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략물자인데 제11조에서 가트협정 제11조의 전략물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거는 이게 갔을 때 스마트폰 만드는 게 아니라 혹시 북한에 연락할지도 몰라. 몰라.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일본은 굉장히 치졸한 변명이에요. 억지스럽죠. 이제까지 그러면 다 우리가 북한에 무기를 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대책을 한번 보는 과정에서 이걸 한번 그 논리를 깨볼게요. 저는 지금 이 문제는 WTO로 가면요. 우리가 승산이 크죠. 일본의 주장이 너무 억지고 지금 전 세계의 여론도 그렇고 이거를 저도 사실은 이게 명확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미 몸에 병이 퍼졌는데 감기만 걸려도 단 1시간 만에는 안 낫잖아요. 근데 특효약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가 지금까지 교수님 설명해 주신 거는 이제 우리 배경이 되는 배경이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배경을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결론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것은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거기다 추가를 뭐 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그거는 좀 이건 아닌 것 같고라고 있는 게 있으면 이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한일 간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결국은 그 역사 문제에서부터 일본이 시비를 걸면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럼 역사 문제는 도대체 뭐였는가 해서 65년도에 한일 간에 이제 그 청구권 협정을 한 것, 기본 협정이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결국은 시작이 된. 물론 더 올라가면 이제 과거사 문제가 또 있지만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일본 정부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있지만 이 당시에 협정 체결한 당사자였던 한국 정부 당시 박정희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있죠. 그럼요. 그 지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그런데 이제 그런 국제 그 상의 그 협정을 한 것, 그 조약을 한 것 이런 것들이 국제법적으로 제약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 마음대로 함부로 바꾸냐 뭐 이런 문제가 일본이 제기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 전 정권에서 무언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러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국민의 전체적인 뜻이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정권을 바꾼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보다 저는 그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교수님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연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시대와 저 공간을 초월을 해서 인간이라면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윤리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 모든 법들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긋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또 다시 법을 이제 뭐 수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법적인 모든 그 절차라든가 결과물 이런 것들도 좀 현대에 와서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게 뭐냐면은 국가 간의 어떠한 조약이나 국가 간의 어떠한 협정이나 어떠한 약속 이런 것들도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예, 이게 대전제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럼요. 65년도에 양 정부 간에 어떤 합의를 했던 무엇을 했던 이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명제라는 그렇죠. 것.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아셨으면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불리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서도 이제 그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보도를 할 때도 결국은 문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맞닥뜨리는 문제가 그거예요. 현실 법하고 그 자연법하고 사이에서 어떤 충돌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어디를 먼저 봐야 되는가 하면 결국 자연법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국가 간의 협정이 조약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네네.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베 입장에서는요, 그걸 모르는 바 아닐 거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뭐 이렇게 나갔을 때 네. 일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앞서 치졸하고 비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활용해서까지 이렇게 무역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21일 날 있을 참의원 선거에 좀 반한 감정을 통해 갖고 자기의 지지세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게 있겠죠. 근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 보는데요. 지금 아베의 이런 행태들은 일본의 달라진 위상, 이 불안감 내지는 위기감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번 그 아베의 그 어떤 정책, 그 한국에 대한 이런 반도체 수출 금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를 보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남북한 관계가 해빙 모드로 들어가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일본이 지금 거기서 좀 끼지를 못하고 있고 소외되고 있고 일본 언론들도 그 모기장 속에 한국하고 그 남북한이 들어가 있고 모기장 밖에 그 일본이 그런 거를 좀 보여주더라고요. 모기장 안에 그러면 한국과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있고 일본이 있고. 모기장 바깥에? 네. 근데 이제 모기장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네. 모기장 밖에 있는 모기. 그게 이제 현재의 일본의 그 처지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된 그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난 정부와 한 약속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이제 있습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약속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네. 그 식민 지배에 대한 입장이 전혀 다르죠. 한국은 이게 불법적인 강점이라고 하는 거고 일본은 당신 그게 불법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일본의 당시 중요한 식민지 두 지역이었던 조선과 대만을 볼 때 지금 한국은 니네들이 그때 불법 저질렀으니까 배상하라고 얘기하는데 대만은 달라요. 대만은 당시 우리는 일본 사람이었는데 일본 본토의 일본인 만큼 대접 못 받았으니까 그만큼 보상하라고 합니다. 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보상이네요. 맞습니다. 이쪽은 불법에 대한 보상이고.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이제 지난 정부 때 그 뭐 비슷하죠. 사실은 그 위안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들도 사실 여자 근로 정신대 입장에서 징용이 된 거잖아요. 네. 남자들이 징용돼서 뭐 강제로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터로 끌려나간 거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지금도 이제 한일 간에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합의되고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기에는 일본은 원죄 의식이 있거든요. 예, 전후 패전국으로서 갖고 있는 원죄 의식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문제들이고 세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더 거시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좀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21세기의 중국의 부상을 일본이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이제 이제 견제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지난 3,000년 동안 보면요, 2,000년, 3,000년을 보면은 대륙이 통일됐을 때는요, 일본이 항상 이렇게 고잉 다운합니다. 예. 대륙이 이렇게 분열됐을 때는 일본이 론이 적극적으로 나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약 세 가지 정도의 그 측면 때문에 일본이 불안감이 많고 그 불안감과 위기감을 극복하고 잠깐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이제 전략 물자라는 이유로 한 거고 자기네들은 WTO 협정 제 11조에 의거해서 합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아까 이제 자연법 문제들도 당연히 맞고 그런 문제가 이제 법적 논리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기반이 되지만 사실 이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실증법에서 그냥 깹니다. 네. 근데 한국은 일본 문제가 되면 감정적으로 욱하다 보니까 일단 그게 안 보이고 저걸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말씀 교수님 해주신 부분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대만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대만하고 한국 관계에서도 유사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복잡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는 과거 본인들도 속이 찝찝한 게 있죠. 과거사에서 분명히 청산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는 그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준 이걸 계속 끌고 갈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그 자기들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지금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비실비실 잠깐 하는 사이에 최근 한 10년, 20년, 30년 사이에 네. 굉장히 치고 올라가가지고 네. 분야별로는 일본을 넘어섰거나 그렇죠. 위협을 하고 있거나 네. 이런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쟤들 통일까지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면은 단순한 GDP 선술 차원으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남북한이 합쳐지면은 지금 경제권 11위에서 7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그럼요. 해가지고 위로 더 치고 올라갈 수가 네.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가 되죠. 네. 그런 거에서 굉장히 일본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네. 근데 이 불안감은 과거에 대만이 한번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대만이 우리보다 잘 살았었던 그럼요. 시절이 있었죠. 네. 그랬는데 한국이 치고 올라가면서 대만을 이게 추월하기 시작할 때 대만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반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인간이면 가지고 있는 어떤 배 아픈가요? 배가 아픈 거죠. 그것이 지금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혐한 감정 안에 숨어 있는 아주 자기들이 입으로 차마 말하기도 어려운 어떤 그런 그 내적인 어떤 그런 그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문제라고 결국 볼 수가 있잖아요. 중국이 G2로 이미 올라서 버린 상황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마저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아시아의 대표 주자를 넘어서서 우리는 아시아 아니야. 우리는 아시아 나라가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일본이 이제는 그냥 아시아의 한 원오브댐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런 불안함을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용하는 거죠. 이용을 하는 당연하죠. 게 네. 그렇죠. 효과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있죠. 지금까지는 있어 왔었어요. 있어 왔죠. 네. 예, 그럼요. 이게 가깝게는 지난 2017년 때도 이제 중의원 선거 그때도 북한을 때리면서 아베는요 그거 선수예요. 그걸로 재미를 봤구나. 네. 여러 번. 네. 여러 번 재미를 봤죠. 예, 그때 미사일을 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사실은 다 망해가는 선거를 그렇죠. 이겼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아베가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평화법제 구조의 결국 개헌을 하겠다는 거. 개헌이죠. 네. 개헌 문제들이라. 그러면 이제 이번에 참의원에서도 3분의 2선을 확보를 해야 이제 발의가 되고 이렇게 네. 되는 것인데 아직 3분의 2선을 확보를 못 하고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는 아베 지지율은 떨어지고 국제 여론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더더욱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기초하면은 일본 국민들을 감정적으로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 무슨 일제 무슨 쓰지 말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 연예인들 이런 필요는 전혀 없는 문제들이고 더욱 그런 행동이 도리어 아베를 도와주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네. 그것이 보도가 되면 그만큼 일본의 혐한 감정이나 반한 감정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표는 자민당 쪽으로 몰리는 거죠.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 아베 총리가 가장 노리는 것이 그리고 가장 이제 바람직한 아베 입장에서 바람직한 구도가 시민들끼리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시민과 한국 네. 시민 국민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양쪽에서 이제 저 민족 감정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 정부 중심으로 뭉치려고 하는 40% 정도 성향이 아베 지지세가 40%쯤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자민당 지지세가 일본 전체에서 네. 그러니까 40%를 최대한 뭉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못됐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식이 성숙한 곳은 그렇게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왈왈 네. 지저대면 네. 저 사람 참 비이성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릴 사람들도 네.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근데 좀 시민의식이 좀 덜 성숙되고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하는 분들이 많은 사회면 아베와 같이 그렇게 뭔가 선동하고 이렇게 네. 감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좀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일본 분들도 네. 그걸 지금 자꾸 활용해 먹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인간 사회가 그런 게 브렉시트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영국에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브렉시트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최근 같은 이런 미디어 시대에서는 이런 그 정치적인 어떤 머니플레이션, 선동이라든지 조작에 따라서 갑자기 바뀌기도 합니다. 네. 더 정신 차려야겠네요. 네, 우리. 더 진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네.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반일 감정이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시민들이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맞습니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특히 일본이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도 우리는 좀 전략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지금 조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만약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단답형으로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자, 해결책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근데 아하. 제가 해결에 가까운 방법 하나 있습니다. 네. 일본한테 가면 안 되고요.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계획 중이죠. 미국을 지금 WTO 방문을 하고 그런데 WTO 한 방법이 있고 네. 2020년 내년에 있을 선거에 대해서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그 미국의 주요 디지털 그룹들이 불편하게 만들면 그쪽으로 선거 자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우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우선이죠. 외교적 방법이 있고 법적 방법이 있는데 정치 외교적 방법은 이쪽에 있고 네. 너무 제가 이게 뭐라 그러죠? 까지 말아야 될 그 파일을 까는 것 같은데 미국을 좀 치면요. 미국이 움직여줘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거잖아요.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게 내일 아니면 신경 꺼. 이게 이제 그렇죠. 트럼피즘인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한국 입장 그 둘이 아웅다웅하는 거 미국에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한테 별 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냥 관망하는 상태로 있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국 기업들에게 영향이 간다면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영향이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그 반도체 소재를 판매를 하는 곳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맞아요. 스마트폰 그걸 팔면은 일본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니나 이런 등등해서 완성 제품을 또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상호간에 이제 공급이 망이 공급망이라고 소위 말해가지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되는 관계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이 자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기한테도 가는 거를 네. 네가 더 아픈지 내가 더 아픈지 보자 그러면서 이게 조폭짓하는 거예요. 조폭짓이에요. 네. 막가버리는 거죠. 네. 사실은 이게 전 세계 반도체 산업 구조라는 게 저도 뭐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휴대폰에 여기에 있는 지금 이 휴대폰 하나에
특허가 20만 건이 네, 넘게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 애플 소송 때도 삼성은 애플의 고객이고 애플은 삼성의 고객이거든요. 그렇죠. 서로가 같이 서로 우리 생각에는 딱 나눠갖고 뭐 세계 시장을 양분해 싸우는 것 같지만 양쪽 간에 어마어마하게 쉐어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일본의 이런 행동이 한국만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마비 효과가 돼가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막 뒤집어 엎거든요.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거 이제 미국 문제는 미국의 산업구조 좀 이해를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원래 미국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산업의 어떤 주류는 메이저는 이제 석유 산업이었는데 석유가 아니라 석유 정유 산업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1980년대 말 이후에는 이게 IT로 바뀌었어요. 근데 매번 대선 때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정강 정책 같은 건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요 IT 자금을 누가 먼저 갖고 오느냐, 아하. 메이저 자금을 누가 먼저 갖고 오느냐 그거 그쪽의 가지고 편이 어느 쪽이 그걸로 싸우는 그냥.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 사드도 그렇던 미슬 디펜스 같은 그런 것도 자꾸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금이 들어오려면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상태로는 뭐 일본한테 가서 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죠. WTO 같은 걸 통해서 나중에 네. 말씀드리겠지만 네.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이거를 좀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면 미국이 나서서 움직이게끔. 해결해야 되고 이제 지금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를 뭐 물론 비판해야죠. 우리도 누구나 정부를 네, 견제하고 네. 감시해야 되지만 네.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사고가 나면요. 그것을 법적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는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실 국가 간의 분쟁이 나면요 다 힘들어요. 네. 예컨대 우리하고 일본과 비슷한 나라가 뭐 많지만 저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가 그렇거든요. 아하. 둘이 그렇지만 앙숙입니다. 네, 네.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되게 어려운 게 말레이시아가 수도꼭지를 틀어지고 있어요. 아. 물 협약에 따라서 예. 모든 식수를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네.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물이 말레이시아의 그 뜻에 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콴유 수상 때도 그랬고 항상 만약에 말레이시아가 수도꼭지를 잠그면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근데 싱가포르이 훌륭한 나라지만은 말레이시아하고는 인구도 작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맹관계를 이용합니다. 미국을 확실하게 이용합니다. 아. 예, 그래서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기지를 빌려주는 대신에 동남아 전체적인 국가들을 압박하고 싱가포르의 기본적인 그 식수를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미국입니다. 네. 솔직히 막말로 이거 휴대폰 없다고 우리가 죽습니까? 근데 물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럼요. 예. 싱가포르과 말레이시아 관계에서 배울 점이 좀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네. 싱가포르는 더 극단적이죠. 물 잠궈 우리는 군사적으로 동원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 문제는 조금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네. 몇 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좀 네.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뭐 교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임상훈 선생님도 그러시고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다음 시간에 이거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면 좋을지 지금 뭐 듣자 하니 정부로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좀 매일매일 좀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좀 대처해 나간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뤄볼게요. 선생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아니요. 다음 시간에 하죠.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